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로이트는 이런 주제에 관한 그의 마지막 연구에서 정신적 갈등을 위험과 연관시켰다. 그는 사람은 1살 때 발달 단계적으로 결정되어진 일련의 위험 상황, 즉 대상의 상실, 사랑의 상실, 그리고 초자 비난, 즉 죄책감과 처벌 등을 겪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각각의 고유한 위험 상황은 그것에 따른 불안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여기서 아마 번역하신 분이 조금 뭐라고 할까, 이 내용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는 사람은 1살 때 발달 단계적으로 결정되어진 일련의 위험 상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1살 때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게 in the first years of lif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 이 얘기예요. 그걸 1년으로 첫 한 해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신적 갈등은 대상 상실에 대한 두려움, 사랑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세 불안, 초자 불안 또는 위 4가지의 어떤 혼합에 의해서 유발된다. 정신분석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정신세계와 행동에 있어서 그와 같은 갈등이 소년기 후반과 성인기까지 지속됨으로써 생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초기 소년기에서의 갈등의 근원뿐 아니라 성인기의 정신적 갈등의 역동은 위에서 방금 열거한 몇 가지의 불안을 내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프로이트가 1926년에 발전시켰고 이 단락에서 간결하게 기술된 불안과 정신적 갈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은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이어서 특히 분석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임상적 현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근대적인 정신분석적 기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것의 성과는 그 개념이 소개된 후 지금까지 정신분석가와 정신분석적 입장을 취하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단행본이 발표된 후로 일반적으로 분석가들이 믿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불안 또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위험이 정신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유일한 경우는 아니라는 것을 본장의 초반부에 제시된 예는 명확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세월 동안 유용하였던 프로이트의 이론이 우리가 분석적 작업에서 관찰했던 사실들과 잘 들어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정되고 확장되어야 하겠는가? 내가 제시한 대답은 아주 간결한 것이다. 갈등을 오로지 불안과 연관시키지 않고 강한 불쾌한 감정과도 관련시킴으로써 초점을 조금만 넓힌다면 분석가로서 관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프로이트가 공언한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새로 정립한 내용의 일부로서 포함하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불안은 위험에 대한 반응이다. 뭔가 나쁜 일이, 재난이 닥치리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프로이트는 정신적 갈등과 관계되어 있는 종류의 재난 또는 위험 신호를 말하고 있다. 네 가지 모두는 자신이 강한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한 충격적 상황 속에 포함시켰다. 충격적 상황은 초기 유년기에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전형적인 불행인 대상의 상실, 즉 어머니의 박탈, 사랑의 상실, 실제적 또는 환상적인 생식기의 상실이나 손상, 그리고 초자아의 비난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고 프로이트는 말하였다. 충격적 상황, 즉 강한 불쾌감을 주는 상황이 예견될 때면 언제나 그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안이 발생하고 방어적 대책들이 뒤따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자아가 발달되면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충격적 상황이 조금만 예상되더라도 불쾌감, 구체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불쾌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이트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경우에 방어를 유발시키고 갈등이 생기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감정의 한 부분인 불쾌감이라는 사실은 정신적 갈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어떤 특정한 상황, 즉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 역동파생물들을 떨쳐버리고 방어하게끔 해주는 것은 쾌락의 원칙이다. 억제, 증상과 불안에서 발췌한 다음 문장은 그와 같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서 아마 재난이라는 말은 컬레머티라는 용어를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 컬레머티스라는 말을 우리 재난을 네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재난적인 상황을 여기서는 트라우마틱 시츄에이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 단어로 컬레머티라는 말, 무슨 자연 재난 같은 것도 컬레머티라고 쓰는데 그 컬레머티를 여기서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상의 상실, 사랑의 상실, 그리고 실제적 또는 환상적 생식기의 상실이나 손상, 생식기의 상실이나 손상, 그리고 초자의 비난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프로이드의 이 네 가지 재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이런 재난적인 상황과 관련돼서 정서들이 연결되는데 그 불안이라는 앵사이티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 임상에서는 불안이 아닌 경우도 있더라. 정서가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 같은 게 불안인데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불쾌한 정서,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마음의 갈등을 가져오더라. 그래서 이걸 우울적 정서라는 이런 디프레시브 에펙트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구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상에서 불안이라고 우리가 다른 분석가나 다른 학자들은 다 불안이라는 용어, 여기서 프로이드가 불안이라고 묶어놨던 것을 이분은 좀 정밀하게 프로이드가 봤던 불안을 둘로 나누어서 어떤 좁은 의미의 불안과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적인 정서, 이걸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임상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따라가 보죠. 자아가 이드의 본능적 욕구와 부딪히게 되면 그의 전능한 능력을 행사하는 쾌락의 원칙에 도움을 받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불쾌감이라는 신호, 즉 불안을 보내게 된다. 자아는 거세의 위험을 인지하자마자 불안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쾌불쾌의 원칙에 따라 억압한다. 이드 내에서 작동하는 절박한 카타르시스 과정이다. 불안은
정상 형성에 기여하며 145페이지에서 정상 형성은 방어적 과정으로 수정된다. 정상의 필수 조건이다. 만약 자아가 불안을 유발시킴으로써 쾌불쾌의 기능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드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협을 저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불안이라는 것은 소량의 불안이에요. 보통 실제 위험이 닥쳐서 이런 카타스트로피가 생겨버리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불안에 실제 엄청난 불안 속에 들어가 버리는 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소량의 불안이라는 개념을 써서 이런 개념을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큰 재난들을 당했는데 그게 어떤 어떤 본능을 경험했을 때 욕동이 자기 마음에 출현했을 때 그때 어떤 재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대상을 상실하거나 어떤 사랑을 상실했거나 어떤 자기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초자로부터 엄청난 자기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재난적인 상황과 관련돼서 불안이 발생한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때 실제 이게 일어나는 경우면은 실제 이 욕동이 자아를 함몰시켜 뭐라고 할 자아가 완전히 이 드라이브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널 앵사이티가 아니죠. 실제 트라우마가 발생해버리는 거죠. 어떤 재난이 발생하는데 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아가 하는 활동이 방어를 하기 이전에 자아가 이 불안을 소량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자아의 기능이에요. 이 시그널 앵사이티가. 그래서 이 불안이 생겨나면 이 불안한 상황에서 바로 이 불안이 실제 큰 재앙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방어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방어가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 불안이 생기면 바로 방어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외국군이 국경 너머로 출현하는 경우에 국경을 넘기 이전에 봉화가 떠서 바로 그 봉화를 보고 방위군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마음 안에 이고가 방어군을 출동하기 전에 이 봉화가 있는데 그 봉화가 바로 불안이라는 얘기예요. 시그널 앵사이티. 그 봉화불이 있어야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불안이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그널 앵사이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아주 위험해지죠. 바로 적군에게 함락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적군은 말하자면 욕동이죠.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 욕동이 이고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드 속에 있는 욕동이나 욕동 파생물에 의해서 이고가 제압당하는 이런 재난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고 안에서 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 시그널 앵사이티를 만들어내서 실제 재난을 예방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조금 이미지를 가지면 이분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소개한 임상례가 말해 주듯이 분석을 받은 성인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유년기의 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하여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리비도 및 공격적 요구와 관련된 강한 불쾌감은 위험 상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강한 불쾌감은 불안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실이든 환상이든 간에 두려워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중요한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영원히 사라졌다거나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생식기가 결함이 있거나 손상받았다는 것, 또는 자신의 비행이 발각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을 때도 일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불쾌한 감정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한 불안, 앵사이티 개념을 언플레저로 바꾸고 있죠. 바꾸고 있는데 이 불쾌라는 것 속에는 이 불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인데 그게 무척이나 불쾌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거 자체가 갈등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이거 과거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거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울한 정서를 우울적 정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불쾌해진다는. 그래서 그런 불쾌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재난이 있었을 때 그 재난을 뒤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 재난 속에 그 재난을 누군가가 리마인드 시켜서 그때 정서를 우리가 느끼게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기억 속에 묻어버리고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그때 일어났던 일이 또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 자체가 고통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의식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그와 같은 확신이 프로이트가 충격적 상황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돌발적인 것이든 아니면 크리스와 다른 사람들이 급성 스트레스 충격과 구별하기 위해 긴장성 충격이라고 불렀던 지속적인 것이든 간에 두 경우 모두 단순히 위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그것은 미래보다는 현재 및 과거에 관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환상과 경험에 관련된 불쾌감도 불안으로 인한 불쾌감처럼 방어와 갈등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군데 충분히 설명하였지만 저자는 불안이라는 용어가 현재의 불쾌감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확신이나 인식으로 이루어진 감정을 가리키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우울한 감정이라는 용어를 불쾌감과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확신이나 인식으로 구성된 광범위한 정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찰스 브레나는 필요 없는 용어를 자꾸 없애는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찰스 브레나가 여기서 앵사이티라는 용어를 둘로 나누어서 그냥 좁은 의미의 앵사이티하고 디프레시브 에펙트라는 게 우울 정동이라고 할까요? 우울한 정동.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나요? 여기서 번역한 얘기는 우울한 감정이라고 했는데 원문은 이게 디프레시브 에펙트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기서 우울한 감정이라는 게 디프레시브 에펙트라는 어쩌면 찰스 브레나가 처음으로 이렇게 쓰자고 제안하는 어떤 용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용어는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던 것을 찰스 브레나가 임상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좁은 의미의 불안과 이 디프레시브 에펙트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불쾌한 감정이라면 그것이 불안이든 우울한 감정이든 즉 그 재난이 미래이든 아니면 현재나 과거이든 어느 것에 의해서도 정신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용어를 정의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정신적 갈등의 정신분석적 이론은 정신적 갈등에 있어서
불안의 역할에 관한 이론에 잘 부합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론에 맞지 않는 사례에 적용시키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단순히 불안뿐만 아니라 불쾌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재난과 이미 재난이 일어났다는 확신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린아이의 경우 욕구와 행위가 동등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위험과 현실도 동등하게 취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의 불안을 우울한 감정과 구별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 감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임상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몹시 불쾌하다는 감정 그 자체다. 그러나 두 가지 정서의 구별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많은 경우가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갈등을 일으켰거나 일으키는데 최소한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고통받고 무능력하게끔 만든 불쾌한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증례들이 있다. 저자가 다른 곳에서 지적하였듯이 갈등을 오로지 불안과 관련시키기보다는 강한 불안감과 관련시킬 때 실제적으로 강한 여기서 불쾌감과 관련시키자는 얘기예요. 그 언플레서하고 관련시키자는 얘기죠. 불안이라 그 앵사이티라는 말과 언플레서를 이분은 지금 계속 구별해서 쓰고자 하는 거죠. 그래 언플레서 속에서는 불안, 앵사이티도 들어가지만 디프레시브 에펙트, 우울한 감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자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네, 그렇게 관련시킬 때 실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점이 생기게 된다.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우울한 감정이 증상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 환자의 경우다. 여기에 제시된 이론에 따르면 그와 같은 환자에 맞는 적절한 접근 방식은 그 원칙에 있어서 불안이 증상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환자의 불안을 분석하는 것과 같다. 감정의 관념적 내용은 무엇이며 갈등과 타협 형성들의 본능적이며 방어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또한 초기 유년기에 있었던 갈등의 근원은 무엇이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불안의 경우에서 관념적 내용은 위험이나 위험 상황을 의미한다. 우울한 감정의 경우 환자 자신에게 이미 닥친 재난을 의미한다. 내용이 없는 불안이 없는 것처럼, 즉 위험과 무관한 불안이 없는 것처럼 내용이 없는 우울한 감정도 없는 것이다. 어떤 감정이든 그 감정의 관념적 내용을 구성하는 사고, 기억 그리고 환상은 본장과 전장에서 들은 예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억압되고 전치되며 방어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렵고 불확실하지만 분석 자료를 통해 추론하면 언제나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임상 경험으로 볼 때 우울한 감정의 가장 흔한 근원이자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초자아다. 우울한 감정의 관념적 내용에는 자신이 그럴 만하기 때문에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며 것에 당했다는 확신과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재난은 자신의 나쁜 욕구와 행실에 대한 처벌이라는 확신이 포함된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어린이의 경우 나쁜 행위라는 것은 그가 정오하는 경쟁자가 죽거나 해를 입고 실패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꼭 언급되어야 할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초자아로부터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 처벌적 경향을 낳는 것처럼 처벌로 경험되는 것은 우울감이라는 불쾌감을 일으키며 더욱더 방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임상적인 경험으로 볼 때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고 믿는 어린이, 즉 남근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박탈당했다고 믿는 여자애는 자신의 결함을 질투하고 화를 내며 복수하고자 했던 자신의 욕구에 대한 처벌이라고 해석한다는 것이다. 우울한 감정이라는 불쾌감에 의해 발생된 방어적 반응이 불안이라는 불쾌감에 의해 발생된 방어적 반응과 같은가 아니면 이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자연히 생기게 된다. 우선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반적인 자아 기능은 불안을 극소화시키거나 회피하기 위하여 본능적 욕동의 유도체들에 대한 방어 기능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불안에 의해서 시동된 방어와 우울한 감정에 의해서 시동된 방어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자아 기능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차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회한, 참회, 위안, 그리고 취소와 같은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정신적 현상들은 재난이 임박했다는 확신보다는 재난이 이미 일어났다는 확신과 연관되어서 방어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일반적인 규칙일 뿐이다. 더욱이 우울한 감정, 즉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구가 되거나 결함이 있고 처벌을 받고 있다는 확신은 분노와 공격성의 다른 파생물들과 흔히 연관되어 있다. 레이디가 말했듯이 강한 불쾌감을 주는 재난에 대한 그와 같은 반응의 방어적 측면은 공격자와의 동일시, 즉 어린아이 마음속에 공격자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동일시로서 이해할 수 있겠다. 강한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분노 반응에 의해서 얻어지는 방어와 만족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분노는 새로운 문제, 즉 새로운 불안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다시 그것을 일으킨 공격적 욕구에 대해 방어를 함으로써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임상에 있어서 공격성과 우울한 감정 사이의 관계는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각각은 서로 다른 쪽을 강화시키고 불안에 의해 야기되는 새로운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저자가 제시한 대로 갈등의 이론을 넓히는 것의 타당성과 효용성은 그와 같이 함으로써 우울한 정서, 불안, 그리고 공격성 사이의 복잡한 작용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추구할 수 있겠다. 방금 언급한 것과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부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정신적 갈등을 불안에만 관련시키지 않고 불쾌감과 관련시킴으로써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오이디푸스적 갈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쉽다는 종래의 난처한 입장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갈등의 동기가 되는 거세 불안이 남자에게는 잘 적용되지만 여자에게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정신분석가들이 흔히 관찰해 하였듯이 오이디푸스 기관에 있는 많은 여자아이들은 같은 연령의 남자아이들이 갖는 거세 공포와 아주 비슷한 생식기 손상에 대한 강한 공포감을 갖는 게 사실이다. 그들은 성적으로 원했던 아버지의 커다란 성기에 의해서 자신들이 찢기고 손상받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싶어하는 성기를 상징하는 내장의 내용물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어떤 부분들이 일그러지고 손상될까봐 두려워한다. 이와 같은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오이디푸 시기에 있는 여자애들은 손실과 손상에 대한 두려움 이상의 것이 관련되어 있음이 명확해진다. 여성의 오이디푸적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아주 강한 불쾌감을 주는 사고와 감정이 부가적으로 있게 되는데 이것은 불안과는 별 관계가 없고 통상 음경선망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많다. 음경선망이라는 용어는 그린네크레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혼동하기 쉬운 제한된 용어이다. 예를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재난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여자의 확신, 즉 갖고 태어나야 했을 성기를 빼앗겼다는 것, 자위를 함으로써 성기를 잃어버렸다는 것, 성기가 없는 어머니를 대치하려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벌로서 잃게 되었다는 것 등에는 선망 이상의 것이 관여되어 있다. 주된 논지는 적을지 몰라도 개인적 다양성은 수없이 많다. 본능적 욕망과 관련된 아주 불쾌한 감정들을 우울감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것의 역할이 쉽게 이해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을 통해 남성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웨디피스적 갈등은 본능적 요구의 결과로 빚어지는 강한 불쾌감에 의해 생기게 되며 방어는 이러한 불쾌감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한 차이는 여성의 경우 우울한 감정이 주된 역할을 하고 남성의 경우는 불안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원칙에서 예외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성과 관계없이 일부는 불안이, 일부는 우울한 감정이 작용한다는 점이 추가되어야 하겠다. 본장에서 지금까지 소개되고 논의되어 온 정신적 갈등의 새로운 이론을 임상과 정신분석 자료의 이해에 적용시키면 많은 이점이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 어느 정도 이점이 있는지는 시간만이 말해줄 수 있다. 충분한 경험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체계적이며 일반적으로 수용성 있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때까지는 정신분석적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방향이라고만 말할 수 있다. 요약 1. 초자 분석은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를 갖고 있다. 가장 흔한 문제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것이다. 근본적인 면에서 일반적인 방어 문제와 다른 것이 없다. 처벌의 두려움에 대한 방어, 죄책감, 초자 불안은 약간 생소한 문제를 제기한다. 두 가지 예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는 무의식적인 유아적 죄책감에 대해 방어인 전치에 의해서 환자의 의식적인 죄책감이 생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죄책감이 부정과 반동 형성을 통하여 환자로 하여금 의식적인 수준에서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판단을 갖도록 한다. 3. 초자아 분석의 다른 측면은 후회와 참회 및 이에 대한 방어와 관련돼 있다.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및 그것에 대한 방어, 그리고 위의 내용이 포함된 임상적 예가 제시되어 있다. 4. 많은 경우 후회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소화기의 본능적 욕구의 충족과 관련이 있다. 즉 그러한 욕구가 충족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미 욕구 충족이 되어버렸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성공에 의해 파멸되는 사람이다. 또한 소화기 때의 유아적이며 본능적인 목표를 당당하게 성취한 것에 대해 속죄하고 싶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5. 마지막으로 승리감과는 정반대의 느낌을 갖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소화기에 있었던 재난이 대상의 상실, 사랑의 상실, 거세 또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그 재난에 의해 이미 자신들이 상처 입고 손상을 입었다고 느낀다. 이와 같은 환자에는 프로이트가 분류한 예외적인 환자와 음경선망이 심리적인 면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포함된다. 음경선망에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같은 정도의 불쾌감을 주는 감정, 즉 불안처럼 위험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현재나 과거 재난에 관련되어 있는 감정에 의해서 생긴다는 이론을 예증하기 위해 두 가지 사례가 제시되었다. 6. 초자 기능과 관계가 없는 정신적 갈등의 이와 같은 측면과 이상 언급한 점들을 고려할 때 갈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론의 수정이 필요하다.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불안의 역할만 중요시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신적 갈등은 본능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강한 불쾌감을 주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그것이 불안일 수도 우울한 감정일 수도 있다에 의해 발생한다. 불안의 경우라면 충격적 상황은 위험이 되겠고 우울한 감정의 경우에는 일어나거나 이미 일어난 재난이 된다. 어떤 경우든지 갈등을 일으키는 인자로 작용하는 것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불쾌감이다. 7. 갈등에 관한 개념을 확장시킴으로써 갈등에 관한 이해를 수정하는 데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이득과 실제적 이점을 논의하였다. 우리가 중요한 챕터 초자 분석을 하나 끝냈는데 여기서 역시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나누는 시간 갖죠. 그러면 이 지금 우울한 감정이란 것이 어쩌면 현재 지금 초자가 처벌하는 비난하는 목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면 그것은 불쾌감, 즉 우울한 감정에 의해서 또 방어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 전반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우울한 정서가 실제는 불안이라는 큰 개념 속에 지금까지 불쾌한 감정이라는 용어를 전체를 그냥 불안이라는 용어로 썼었다고 한다면 그 불안이라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 보니까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위험에 대한 그런 불쾌한 정서, 뭔가 두려움이죠. 어떤 재난이 또 자기에게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런 불쾌감을 불안이라고 부르고 이미 발생한 것, 이미 발생해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어떤 것, 그 후회스럽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미 재앙이 발생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정서, 이걸 우울적 정서라고 이분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울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이론이 이 초자 이론과 어떻게 잘 매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되겠죠. 초자 처벌, 그거 자체가 초자의 처벌과 관련돼서 우울한 정서를 느낀다고 한다면 비슷하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울한 정서를 설명할 때 지금 찰스 브레너 방식으로 설명보다는 초자가 자아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우울이다. 현재 공격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지금 자아의 태도에 대해서 초자가 자아를 공격하는 이런 형국을 우울한 정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자아 속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이드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자아가 어떤 상실한 대상이 자아에 동일시되어 있는 경우에 이 자아와 동일시되어 있는 대상을 공격하는 이런 초자를 설명하기도 하고 초자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다양한데 이 찰스 브렌너가 얘기하고 있는 디프레시브
에펙트는 다른 학자들의 설명 방법과는 조금 다른 설명이기 때문에 다른 초자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꼭 1대1로 우리가 대응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전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 속에 우리가 보통 그냥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울한 감정과 명료하게 구별하고 싶어하는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 정서들을 가르고 싶어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실제 임상에서는 애매모호한 정서 뭐라고 할까 이분이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이 조금 더 명료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앞으로 닥쳐올 위험에 대한 정서냐 불쾌함의 내용이 이미 일어난 사항에 대한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는 사항 중에는 초자로부터 처벌받은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에 초자로부터 처벌받은 것까지를 포함해서 대상을 상실했거나 혹은 사랑을 잃어버렸거나 그러니까 이미 잃어버린 그 대상에 대한 가질 수 없음 거기서 오는 불쾌한 정서 다시 되돌아보고 싶지 않은 그 정서 자체를 여기서 우울적인 정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이디푸스 여기도 이야기 나오는데 남자애는 거세 불안, 여자는 박탈 불안이라고 용어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박탈 불안이 아니라 이제 우울이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이죠. 여자아이가 자기의 생식기가 손상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불안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보통 남근선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 피넛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론이 아이가 이해하는 것이 어떤 처벌받은 것이건 그 내용 자체가 어디에 그 처벌의 이유는 여기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재난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여자의 확신, 즉 갖고 태어났어야 될 성기를 빼앗겠다는 것, 자유를 함으로써 성기를 잃어버렸다는 것, 성기가 없는 어머니를 대치하려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벌로서 잃게 되었다는 것 등에는 선망 이상의 것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정서들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미 자신에게 뭔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결국은 여기서는 피너스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지 않고 태어났고 빼앗겼다는 개념이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처벌로서 잃어버렸건 무엇건 그건 아이들의 이해하는 방식은 각각 다르겠죠. 각각 다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이 일은 발생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건 우울적 정서라고 표현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위험, 그래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가 여기서는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이런 점에서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 부분하고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서는 찰스 브레너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죠. 어떤 자기의 부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하는 두려움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여성의 에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음경선망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쓰였는데 이 애매모호한 것을 이번은 조금 더 명료하게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미 일어나 버린 재앙에 대한 정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그냥 읽어 나갔지만은 그
이야기 흐름이나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죠?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웨디퍼스 컴플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등, 그다음에 디프레시브 에펙트하고 앵자이티 나오는 게 도대체 이야기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이야기의 핵심이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방어 쪽으로 모여가지고 불쾌한 정동이 그 웨디퍼스적 갈등보다는 불쾌한 정동이 먼저 생긴 걸로 지금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불쾌한 정동이 어디서 왔느냐, 또 그게 뭐냐면은 아까 그 피니스 MB라든지 이런 거 음경선망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뭐죠 거세불안 그거는 오는데 그러면 그건 또 왜 어디서 왔을까? 이게 이야기가 꼬이는 게, 근데 그거를 여기서 뭐라 남자는 불안이라고 앵자이티라고 말하고 있고 여자는 디프레시브 에펙트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좀 음경선망이 디프레시브 에펙트랑 같이 가게 되고 거세불안이 남자가 앵자이티가 되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뭐냐면은 그 정동에서 에펙트가 자기의 정동이 제대로 발현되는 걸 뒤집어놔는 그 디스톨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에 의해 가지고 정동이 마치 오염된 상태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뭐냐 했더니 결국은 이 속에 들어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이게 앵자이티든지 디프레시브 에펙트든 간에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셀프를 갖다가 리얼라이제이션 하기 위한 그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는 그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너스 MB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세보라는 이것도 결국은 곧 뭐 이전에 뭔가가 있는데 그 이전이 뭐냐 했더니 결국은 내가 나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 내지는 현재의 나의 모습은 참된 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나를 제대로 발현한다,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되면 그 속에서 플레저가 생기는데 지금은 무언가 그걸 하나는 그 음견선망이고 하나는 거세불안, 이것 때문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안 되는 불쾌감으로 나타나 버려서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불안이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박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는 그 자기 역동대로 자기가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음경이 잘려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죠.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 그게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 한다는 거가 깔려 있죠. 그래서 아까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지금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자기의 역동, 드라이브가 에펙트하고 관련된다고 우리가 전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에펙트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역동과 에펙트가 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개념인데 어느 것을 앞세워서 관념화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역동대로 움직일 때 큰 위험성이 생긴다. 자기의 피너스가 잘려나갈지도 모른다. 캐스트레이션 앵사이티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의 역동을 금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어떤 슈퍼이고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질서를 자기 것으로 가져온다. 그래서 어떤 자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보다는 사회 규범을 자기가 수용해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어떤 피너스 MB라고 하는 게 이미 자기는 음경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얘기죠. 원래 빼앗겼던,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던 자기가 뭘 잘못이 잃어버렸건 그 원인을 판타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앞으로 내가 처벌받을 것 같은 두려움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찰스 브레너가 개념을 순수하게 하고 있는 앵사이티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자기의 어떤 팰러스나 피너스를 잃어버릴 위험성이 아니고 이미 자기는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이미 잃어버린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가 내가 갖춰야 될 것. 남자애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이미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놓쳐버렸다, 잃어버렸다. 거기에 대한 정서, 불편한 정서라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이걸 디프레시브 에펙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앞으로 더 확대해서 다른 논문들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게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보면 제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는 굉장히 남근 선망이나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 친구는 불안이 자기의 존재 방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전쟁이 날까봐 앞으로 무슨 전쟁이 날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불안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친구는 그 불안의 원인이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고 이렇게 뒤섞여가지고 항상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일어날 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일어났다고 느끼기 때문에 예. 이게 매지컬 띵킹을 하는 단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별이 잘 안 되죠. 예,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불안해할 때 딱 느낌은 굉장히 한 6살짜리 어린애가 불안을 느끼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과 우울이 서로 구별이 안 되는 단계도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거예요. 예. 교수님이 지금 남자들은 더 불안하고 여자들은 더 우울하다.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는 안 하는 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뒤섞여가지고 있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게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됐다라고 딱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가끔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모든 이 사회관과 종교관 이런 게 이 교회에 다니는데 약간 느낌이 틀려요. 그 교회에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신자들과 느낌이 틀린데 굉장히 청교도적인, 굉장히 보수적인데 아주 자주 자기 처벌을 할 만한 막 자기 파괴적인 어떤 그런 언행을 그 행동을 막 확 한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그게 어떤 면은 세이도 메소키스틱하다고 우리가 보는 부분인데 메소키즘은 자기 처벌인데 사실은 그건 자기 처벌과 다른 사람의 공격성, 세이디즘과 이게 두 개가 항상 맞물려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를 공격하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쾌감을 얻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자기 처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조신하고 굉장히 얌전한 여자애라고 그 나이가 그래도 상당히 있으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한 언행을 언뜻 보면은 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공격적인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를 얘기를 저한테 바로 하고. 그거잖아. 이 사람이 메소키즘 같은데 사실은 세이디즘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 예, 그게 두 개가요. 성적인 것과 공격성이 항상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성적 만족 자체가 공격성이나 자기 학대에서 성애적인 게 올 수도 있다는 얘기. 단순한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그게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구나. 왜냐하면, 이게 남녀 관계에 뭐든 마음이건 육체적인 것은 자연스럽고 굉장히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질러버린 죄 같은 느낌 있잖아요. 어떤 죄나 어떤, 내가 막, 뭐라고 할까?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의도가 섞여 있어요, 항상.
얘기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그게 강박적으로 이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 그게 에너지가 실려 있잖아요. 에너지가 실려 있다고 하면 그건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 아, 맞아요. 딱 에너지가 실려 있다는 말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찰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의 중심에 지금 방어를 두고 있거든요. 방어. 근데 그 방어로 하는 게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시도하는 그 방어가 딱 들어있는데 그럼 왜 방어를 하느냐면 결국은 자기를 나름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니까 쾌를 추구하기 위해서 방어를 한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불쾌감을 없애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죠. 예, 근데 문제는 쾌락의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쾌를 추구하는데 그게 뭔가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거잖아요. 쾌가. 예, 쾌가 예, 잘못되면 원래는 불쾌해야 되는 것이 쾌가 돼버렸는데 예. 그러면 본능에서 발산해서는 리비도든지 어그레시브든지 간에 그 두 개가 아무렇게든지 간에 에너지를 쾌를 하면 추구하는데 쾌락이 예, 있다. 쾌를 추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잘못됐거든요. 뒤틀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볼 때는 누군가도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상담자나 치료자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불쾌를 갖다가 거기에 그 매달려 있어요. 불쾌에. 근데 그 불쾌라는 게 예.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 불쾌인데 그 사람에게 그게 쾌일 수 쾌가 있다. 돼 있는 거죠. 예. 예, 맞아요. 막장 애들이 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는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상당히 자기가 자기다워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가 에너지가 잘 실려 있다는 말이 그 쾌라는 그거랑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들리는데 항상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 면죄부를 찾아요. 근데 또 아, 나 그렇죠.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 거지. 말로는 찾지만 이 행동과 그거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 간의 갈등이 항상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쾌와 불쾌가 뒤죽박죽돼 있으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은 불안을 이용해 가지고 불안이나 처벌이나 이제 불안 자체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불안해야지 자기가 뭐랄까 이 뒤틀려 있는 것이 마치 제대로 돼 있는 것처럼 그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불안을 예, 예, 맞아요. 갈등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불안을 만들어 놔야지 자기는 맞아요. 제대로 된 쾌를 추구하고 있다고 이제 착각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그런 거니까 이 사람은 멀쩡한 것도 전부 다 불안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불안해야 되는 게 이 예. 사람은 삶의 에너지가 불안할 때에 제대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이게 그런, 처음부터 전동의 문제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번에는 몇 달 전에는 밤 늦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뭔가 몸에 약간 이상이 있는 그건데 제가 들으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엉엉엉 울면서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뭐 들어도 뭐 암도 아니고 뭐 아주 그냥 사소한 그런 어떤 증상이에요. 여자의 어떤 증상인데 엄청난 심한 건강 염려증 같은 그건데 제가 그 밤늦게 이렇게 전화 받아가지고 귀찮다기보다는 불안이 없으니까 불안거리를 자꾸 네. 찾아 헤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 그거를 갖다 붙일 거리를 계속 찾아요. 그래서 뭐 괜찮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런 거죠. 불안이 자기의 생활 방식이나 존재 방식처럼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고착화돼가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지가 못한 그런 느낌이에요. 항상 이렇게 대인 관계나 특히 남녀 관계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성도착이라는 이론이 우리가 좀 더 공부해봐야 될 부분인 게 성도착은 쾌락을 얻는데 그 쾌락의 방식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쾌락을 얻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도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왜 그 플레저 에펙트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언플레저 에펙트. 그러니까 언플레저 에펙트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웨디퍼스 갈등이라는 게 말하자면 불안을 일으키든지 아니면은 그 디프레시브 에펙트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게 언플레저 에펙트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 구조상으로 보면은 언플레저 에펙트에 고착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갈등을 만들어 놔야지 언플레저 에펙트가 자기한테 플레저 에펙트처럼 느껴지게 된다. 지금 하여튼 찰스 브랜너라든지 뭐 또 컨버그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이게 언플레저 해야 될 게 플레저가 되어버린 경우. 근데 그 사람은 계속 갈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갈등이 있는 상황이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어버리니까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 자기 손목을 계속 흔드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운데 객관적으로는 이 사람은 거기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거의 쾌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쪽에서도 아무 자기가 원하는 자극이 없고 돌봄도 없을 때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원하는 자극을 얻는 게 자기 상처를 내는 거, 피를 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깜짝 놀란 게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지금 언플레저를 플레저처럼 착각하는 얘기가 그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충격이었겠죠. 당연히 엄청난 충격이었을 텐데 그걸 극복해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하게 그렇죠. 감정이 분리돼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상 관계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배드 오브젝트가 자기가 밀접한 대상 관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 배드 오브젝트가 제거되는 걸로만 생각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서적인 뭐 슬프거나 이거보다는 속이 후련해져 버리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비판할 거리도 아니고 뭐 본인은 오죽했겠냐 이러고서는 그냥 제가 그냥 위로하고 그러고서는 몇 번 그러고선 지나갔는데 제가 듣는 저의 느낌이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요. 남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남이죠. 배드 오브젝트니까 남이 되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제가 느낌이 제가 너무너무 그때 가슴이 너무 철렁했어요. 근데 마음이 참 뭐라고나 해야 될까. 그걸 듣는 마음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수의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게 그 말하자면은 쾌불쾌 이론으로 본다면은 건강한 쾌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야지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예.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얘기한 히더니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잘못 이해되는 거죠. 쾌락주의라고 하는 게 원래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성숙한 쾌락 뭐라고 뭐라고 할까 정말 행복함을 얘기를 플레저를 추구하는 건데 너무 요즘 현대에 와서 그 쾌락 자체의 개념 자체가 플레저 개념 자체가 비도덕적이고 뭐 성적이고 뭐 이런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 플레저 자체를 조금 더 인간은 본능적으로 플레저를 추구하는데 플레저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고 보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를 본다면 거기서 프로이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이 플레저 자체를 성적이거나 공격적인 어떤 역동에 방출해서 쾌락으로 봤기 때문에 이걸 동물 이론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 결국.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 조금 그 오해 내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친구를 보면서도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쾌라는 걸 느끼는 게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우리 애들이나 뭐 남편이랑 이렇게 막 정말 팔짱 끼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또 어떻게 산에 또 놀러 가고 뭐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쾌고 근데 편안함을 참지 못하는 느낌? 편안한 즐거움을 참지 못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죠?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별로 즐거움이라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분열의 이야기 한다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원대상이라고 엄마하고의 관계가 좋은 대상 나쁜 대상 나눠질 때 좋은 대상이 편해야 되는데 나쁜 대상이 있은 다음에 좋은 대상이 오게 되면은 나쁜 대상을 예,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나쁜 것에 집착해 버리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뭐든지라면은 자꾸 죄사함이라는 뭐 죄사함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용서받는 것이 죄사함 받은 상태는 좋은 건데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저질러야 된다라는 그 성경에도 나오는 인데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도 지적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겠다. 그래 불안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불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야지 나는 그 수용받고 용서받은 느낌을 갖는다. 용서받는 느낌을 갖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추구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대상을 얻기 위해서 나쁜 대상부터 찾아버리는 아주 묘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 나쁜 대상과 그 페어벤의 이론에 의하면 나쁜 대상 그 자기를 유혹하는 대상에 우리가 리비더를 이고가 거기에 서로 리비더 관계를 맺고 또 자기를 리젝팅 아브젝트에 대해서도 여기서 인터널 세버터라고 하는데 그 엔티 리비디널 이고 이거 이고가 그러니까 나쁜 대상하고 거기에 리비도 관계가 생기다. 그러니까 좋은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게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분열된 그 센트럴 이고 자체에서는 센트럴 이고가 분열돼서 어떤 리비디널 이고가 생겨나고 엔티 리비디널 이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데 이게 부분 셀프죠. 근데 분열된 셀프 자체들은 이 나쁜 대상들하고 짝을 지어서 거기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분열된 자아 자체가 우리 셀프 자체가 여러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은 나쁜 대상하고 밀착돼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형국을 페어벤이 이론한 거죠. 그래서 나쁜 대상을 절대로 보내지 못하는 이런 묘한 불행한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상과의 관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나쁜 대상, 자기를 유혹하면서도 만족을 주지 않는 대상, 그리고 혹은 자기를 버리는 대상에게라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우리 일상삶에서 계속 관찰되는 거죠. 그 나쁜 대상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나쁜 대상을 쫓아다니면서 그 나쁜 대상하고 같이 공생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저한테는 많이 어려운 데가 많았고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예. 이건 어쩌면 이 이론 자체가 어렵고 네. 브레나도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지만 본인도 이걸 충분히 다 소화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후에 또 계속해서 또 자기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이 속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에펙트 이론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초자 이론 그리고 역동 이론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서 이분은 그냥 수려하게 하나로 우리에게 전달하지만 이걸 우리가 다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또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이제 제가 이해했던 내용은 이제 그 방어가 나오는 거는 갈등 때문에 그런 거고 그 갈등이 이제 표출되는 거는 또 불안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브레너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말하던 그 불안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안이라는 거 앵자이티 말고 그 우울한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주로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위험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미리 그 시그널 앵자이어티라는 것들이 나와서 이제 스스로를 위험에 대한 어떤 신호나 감지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게 특히 오늘은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아주 불안할 때 아니면 걱정되거나 제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군대 가는 꿈을 꾸거나 군대 가는 거야. 그게 상처죠. 예, 고3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거든요. 이게 카타스트로피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가장 네. 재앙적인 상황이죠. 아까 얘기한.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사실은 이제 밤에 잠을 푹 자야지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아니면은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할 때 잘 준비가 될 텐데 오히려 사실은 되게 스스로 불안해하면서 꿈에서 그런 꿈을 꾸거든요. 근데 이제 이상한 거는 이게 되게 긴장된 상태로 꿈을 꾸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제가 긴장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도움을 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렇죠. 아까 예. 꿈속에서 그 불안이 프로세싱 됐을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어쩌면 이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건강한 거예요. 그 앵사이티가 실제 트라우마로 아까 카타스트로피 트라우마로 와버리면 이고가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죠. 네. 그렇게 이고가 압도되는 상황까지 가버리면 재앙이 되는데 시그널 앵사이티라고 하는 건 아주 실제 재앙에 보다 아주 그중에 말하자면 이게 백신이란 얘기예요. 백신을 지금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항체가 생기다. 이게 방어 작용이잖아요. 네. 일단 어떤 불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불안 때문에 그 앞으로 일어날 위험스러운 일을 미리 방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팅트 이론이니까 우리가 다른 쪽으로 좀 넓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인스팅트 이론이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성적 욕동이나 공격적인 욕동 그거 자체가 잘못 비적응적일 때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거기서 스탑시키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욕동에 의해서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시그널 앵사이티를 못 느낀다고 한다면 이건 재앙이에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워닝 시스템이 작동 안 하면 홍수가 오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불안이 없는 사람은 이거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셀프에 대한 자각이라고도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셀프를 자각하는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김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기 셀프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긴장하거나 불안하는데 그 긴장하고 불안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내가 그 거기서 일을 망치겠다가 아니라 결국 나를 보호하겠다라는 장치가 대비하는 거죠. 예. 방어군을 편성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나를 딱 지킬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상황이 와도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죠. 그런 예.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예.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것도 꿈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이지 말라는 얘기. 내가 꿈을 좀 설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 지금 상담 기법 중에 요즘은 이미지네이션을 활용한 그 상상을 통한 미리 예행 연습이라는 그 방법을 저도 지난 학기에 내 강의를 여기 블렌드빌에서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닥칠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미리 자기 마음속에서 상상 속에서 미리 롤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닥쳤다고 하면서 내가 닥쳤을 때 이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인가를 내 머릿속에서 미리 한번 시행해 본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그 다음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로서 충분히 기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지금 꿈이 해주고 있는 거죠. 꿈이 이미 내가 그 상황을 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꿈자리에 설쳤다고 그것 자체를 또 더 불안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 무의식이 나를 아주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거든요. 제가 경험적으로 가진 거는 이제 그렇게 그 꿈을 꾸고 설치고 났는데 어려웠던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잘 되죠. 잘 대비하고 넘어갔었던
그런 경험이 더 많아서 그거는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 아주 좋은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우리의 무의식 기능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키워주는 역할,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을 신뢰해도 괜찮아요. 네.